장인어른은 저희 결혼할 때 별 도움 안 되셨잖아요. 별 도움 안 됐다고? 다른 친구들은 장인한테 받은 것도 많던데요. 자네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자네 5천만 원 빚 내가 갚아줬네. 자네 신용 불량자 되는 거 막아준 게 나야.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의 저녁, 한상수의 집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68세의 한상수는 식탁 상석에 앉아 딸 지영이 직접 만들었다는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 정미선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그릇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35살의 딸 지영은 남편 준호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아버지께 술을 따르라고 눈짓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째, 지영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38배 사위 준호는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즘 제법 자신감이 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적이 좋아서 부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남자의 의무지. 그 말에는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상수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건설회사를 일군 자수성 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가 쌓아 올린 자산은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갈비찜 맛있으시죠? 지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손맛이 최고지. 한상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준호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결혼하고 벌써 7년이 됐네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시간 참 빠르지. 지영이가 시집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상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들어 원샷을 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장인어른,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별 도움 안 되셨잖아요. 요즘 결혼하는 집들 보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저희는 전세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영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술 취했어?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 다른 친구들은 장인한테 받은 것도 많던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잖아. 그래놓고 맨날 사위 대접은 받으려고 하시고. 한상수의 손에 쥐어진 수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더욱이 그 자존심은 피땀 흘려 일군 재산과 가족을 위한 희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한상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다급히 불렀지만 한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 미안.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장인어른께 사과드릴게. 하지만 안방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 뒤에서 한상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딸의 결혼을 앞두고 몰래 처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상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위가 내뱉은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 도움 안 되셨잖아요. 그 말이 한상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 지영이 준호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한상수는 처음부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지영이 그 사실을 알면 결혼을 포기할까봐 준호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상수는 뒷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한상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쯤은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준호의 빚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단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사라진 걸 알고 기뻐했지만 그것이 장인의 도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절반, 신혼집 전세금의 3천만 원, 그리고 준호가 회사에 복직할 수 있도록 인맥을 동원한 것까지 모든 것이 한상수의 뒤에서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한상수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공원을 헤맸던 모양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어요. 본심은 절대 아니에요. 한상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5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품에서 응석 부리던 그 어린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앉아봐. 한상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너 지금 행복하니? 한상수의 질문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네, 당연히 행복하죠. 준호는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니?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니? 지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준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했고 특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것을 남편의 생활고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저런 남자와 사는 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한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한 말 들었잖니.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야.
내 아빠가 별 도움 안 됐다고? 그 사람은 내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영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상수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영아, 아빠를 믿어. 아빠가 평생 사람 보는 눈으로 살아왔어.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아.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보여. 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그녀도 최근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이란 세월, 그리고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준호한테 잘 말해볼게요. 한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명심해. 아빠는 내가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필요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이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언제나 내 편이야. 그의 말에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영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지출한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상환, 3천만 원의 전세금 지원, 2천만 원의 결혼식 비용.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수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월요일 아침 한상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30년 지기 변호사 김철수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상수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모든 법률 문제를 함께 해결해온 동반자였습니다. 상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상수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무례한 발언부터 자신이 뒤에서 해준 도움들, 그리고 딸의 불행한 결혼 생활까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형님, 그래서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한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 상속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싶네. 특히 지영이 몫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데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저 사위와 이혼해야만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싶어. 만약 이혼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아들 태수에게 전부 넘기는 거야.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 아닙니까? 유류분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따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습니까? 한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내 딸이 저런 인간한테 평생 시달리는 꼴을 볼 수는 없어. 지영이는 지금 그 사람한테 세뇌돼 있어. 내가 강제로라도 눈을 뜨게 해야 해.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형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신탁금 지급이나 재산 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한상수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 정미선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자마자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김 변호사 만나고 왔소. 한상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재산 문제 때문에? 당신 정말 지영이한테 그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해. 지영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정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인가요? 딸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몰라. 그 사위 눈빛을 봤어? 저 사람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한상수도 맞섰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답이에요? 지영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왜 당신이 강제로 정하려고 해요? 두 사람의 다툼 소리에 안방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남편과 싸우고 친정에 와 있던 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미선이 지영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영아, 너 아버지가 뭘 하려는지 아니? 한상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말한다. 너 그 사람하고 이혼해. 이혼하면 아빠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줄게.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서 내 몫은 없어. 모두 내 오빠한테 넘어가. 지영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돈만 밝히는 인간이야. 아버지는 준호를 잘 모르세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회사 일도 힘들고 승진 압박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수한 거라고요. 한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감싸면 감쌀수록 더 이용당할 뿐이야. 아빠가 평생 사람 보는 눈으로 사업해왔어. 그 사람 눈에는 사랑이 없어. 오직 계산만 있지. 정미선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러면 가족이 다 무너져요. 하지만 한상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내 딸을 구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늦어. 7년이 10년, 20년이 되기 전에 끊어야 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미선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딸을 영영 잃을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한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터라도 지킬 거요. 그게 아버지의 도리야. 그날 밤 한상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3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졸업식 날. 모든 순간 그는 딸 곁에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한테 미움받더라도 너를 지켜야 해.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영의 남편 준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근을 하는 척하며 장인 집에서 벌어진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지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하라고 하세요. 상속 조건을 바꾸신대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년 전 그가 지영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랑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한상수의 재산이 수백억 원대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준호는 이것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준호는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빚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사업을 접으며 빚을 탕감해 준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것이 장인의 도움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젠장.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장인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호는 장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집에 있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미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상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본 한상수는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됐고 지영이 방에 있으니 데리고 가게. 이제 자네와는 할 이야기가 없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냉랭한 장인은 처음 봤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도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하게. 한상수가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자네 본심은 다 봤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네. 내 딸이 자네 같은 사람과 사는 건 시간 낭비야. 그러니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헤어지게.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7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영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한번 실수했다고 이혼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인어른께 용서를 구할게. 우리 이혼하면 안 돼. 한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기는 그만하게. 자네가 우리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묻지. 자네 우리 지영이랑 결혼하기 전에 빚이 5천만 원 있었지? 한상수의 질문에 준호는 움찔했습니다. 그건 그 빚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나? 한상수가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갚아줬네. 자네 신용불량자 되는 거 막아준 게 나야. 전세금 3천만 원도 내가 보탰고 결혼식 비용 2천만 원도 내가 댔어. 총 1억이 넘는 돈을 썼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선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자네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그런데 감사는커녕 내가 도움 안 됐다고? 자네는 내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야. 한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상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영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해줬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몰랐지. 아니, 알았다 해도 고마워하지 않았을 거야. 준호는 당황한 나머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당연히 감사했을 텐데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살의 한태수, 지영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3년 전 귀국해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도 소리가 다 들리던데. 태수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매제 준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동생 지영이 결혼할 때도 반대했었지만 여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영이 오빠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준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는 태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과하러 온 겁니다. 실수? 아버지한테 도움 안 됐다고 한 게 실수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술을 마셔서 술 때문에 본심이 나온 거겠지. 당신이 우리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요즘 외박도 잦고 돈 타내려고 하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 작년에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렸지? 투자한다고. 그거 다 날렸잖아. 태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영이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업 기회가 있어서 잠깐 빌린 거였어. 곧 갚을 거였어.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한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우리 지영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찾아라. 준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나 믿지?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너무 복잡해.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여기 있을게.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상수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이혼을 강요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하지만 한상수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선 후 태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저 인간이 뭐라고 다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한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내 동생을 부탁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약속대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태수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상수는 독서를 하다가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보실 게 있습니다. 태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준호가 낯선 여자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태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준호는 회사 후배 여직원과 최소 10번 이상 만났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박수진, 29살입니다. 둘은 작년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 적나라했습니다. 준호와 박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영화관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한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계자식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작년에 동생한테 빌린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이 박수진이라는 여자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뭐? 한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우리 지영이 돈을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호는 최근 들어 대출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빚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니 대부분 유흥비와 이 여자한테 쓴 돈이었습니다. 한상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지영이를 불러. 태수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이걸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한상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알아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잠시 후 지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정에 머물며 고민에 잠겨 있던 그녀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상수는 사진들을 지영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영아, 이것 좀 봐라. 지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증거야. 작년부터 계속 만나왔어. 한상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회사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태수가 나섰습니다. 지영아, 이것도 봐. 내가 준호한테 빌려준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이 여자 통장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준호는 최근에 또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이 여자한테 쓴 거야. 지영은 서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상수는 딸을 부축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알았지?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너와 우리 집 재산만 노렸던 거야. 아버지. 지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아빠 말을 들을걸. 제가 바보였어요. 한상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그때 거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정미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준호 씨. 갑자기 왜 이래요? 준호가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찾아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호는 탐정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둬. 우리 다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동생 돈 빼돌린 것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수는 사진 한 장을 그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박수진이라는 여자, 당신 애인 맞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준호는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회사 후배한테 2천만 원을 송금하나요? 태수가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준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너 나 믿지? 우리 7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준호가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날 속였어요. 7년 동안 날 이용만 한 거예요. 한상수가 나섰습니다. 준호, 이제 그만해. 자네 짓은 다 드러났어.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떠나.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혼 안 해요. 뭐? 한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혼을 강요하시는 거 다 알아요. 재산 상속 때문이잖아요. 만약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언론에 다 폭로하겠습니다. 재벌 집안이 사위를 괴롭힌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협박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자구책입니다. 저도 살아야죠. 준호가 대들었습니다. 태수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하지만 한상수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태수야, 나도. 저런 인간 상대할 가치도 없어. 지영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한상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지영은 아버지가 결혼 당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5천만 원의 빚, 3천만 원의 전세금, 2천만 원의 결혼 비용.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은혜도 모르고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봤어요. 지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한상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이제부터 아빠가 널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배신, 그 여자와의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정미선이 아침 식사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뭐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쓰러지겠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도대체 뭘 위해 7년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정미선은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악랄했던 거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10년, 20년 후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전 정말 바보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전 남편 편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때 방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나 좀 봐. 제발. 그는 어젯밤부터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줘. 그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지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저 사람 소리 듣기 싫어요.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태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준호와 마주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횡령한 돈, 다른 여자한테 쓴 돈 다 고소할 겁니다. 준호는 그제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사악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퍼뜨릴 겁니다. 한상수 회장이 어떻게 사업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떳떳하게 사업하신 분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아니고. 준호는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상수는 변호사 김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상수 형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준호 씨의 외도, 금전 횡령,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영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한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고 협박했네.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겠다고.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대응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거를 공개하고 정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오히려 준호 씨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 한상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가문의 명예보다 지영이가 더 중요해. 김 변호사는 한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는 자리였습니다. 야, 내가 7년 동안 그 집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말이 돼?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내가 정말 다른 여자 만난 거 맞아? 그럼 너도 잘못한 거 아니야? 준호는 술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인 영감이 날 처음부터 무시했다고. 재산 상속에서 빼려고 작정한 거야. 그래도 장인이 너 빚 갚아줬다며? 너 결혼할 때 5천만 원 빚 있었잖아.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몰랐던 거고. 몰랐든 알았든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도움 안 됐다고 한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계속 마셨지만 속은 더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장인 집에서도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을 물려받을 기회를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믿어줘.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준호는 이번에는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좀 힘들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박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오빠 부인이 알았다며? 나 곤란해져요. 뭐? 야, 지금 나 버리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처음부터 가벼운 관계였잖아요.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박수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애인도 돈도 미래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걷다가 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냉정한 밤 공기는 그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인의 차가운 눈빛, 지영의 눈물, 태수의 분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거짓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상수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상수, 정미선, 태수, 그리고 지영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한상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정말 괜찮겠니?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전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7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기대해.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게. 준호가 감히 누나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만들 거야. 한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견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태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기자입니다. 한상수 회장님 계십니까? 잠깐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실제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한상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라. 변호사한테 연락해. 태수는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사위분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입장 밝혀주십시오. 가족 내 재산 다툼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위분을 이혼하도록 강요하신다는데요?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떨었습니다. 아버지, 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한상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인간이 비겁한 거지.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정미선은 커튼을 쳐서 밖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태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기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내용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상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저런 인간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명예보다 내 딸이 더 중요해. 지영이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감수할 수 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준호 씨의 외도 증거, 횡령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형님께서 오히려 피해자라는 걸 알리는 거죠. 한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세. 이제는 숨길 게 없어. 당당하게 맞서겠네. 전화를 끄는 한상수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이 악몽을 끝낼 테니까.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상수 전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각 언론사에서 취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제 온라인에 퍼진 루머 때문에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상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김철수와 아들 태수가 함께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한상수는 침착하게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상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 퍼진 허위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마련했습니다. 한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사위를 이혼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로서 진실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한상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사위 서준호 씨는 제 딸과 결혼하기 전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빚을 몰래 갚아줬습니다. 또한 신혼집 전세금 3천만 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상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호 씨는 최근 제 딸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려 투자에 실패했고 그중 2천만 원을 다른 여성에게 송금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회사 후배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태수가 대형 스크린에 증거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준호와 박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 통장 거래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등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로서 딸에게 진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이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은 딸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호 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오히려 저를 협박했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한상수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잘못입니까? 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죄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68세입니다. 제가 쌓아온 명예보다 제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제 딸 한지영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상수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상속될 것입니다. 다만 사위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따님께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입니까? 태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제 누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사위가 완전 쓰레기네. 장인이 오히려 피해자였구나. 7년 동안 속고 산 딸이 불쌍하다. 이혼해야 맞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 있던 준호는 뉴스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공개된 것입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상사가 그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십시오. 준호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준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결국 한상수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지영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지영이 아니라 한상수였습니다. 그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그만 좀 징징대고. 준호는 한상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상수는 발을 뿌리쳤습니다. 자네가 우리 지영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할 수가 없네. 장인어른. 준호가 또다시 매달렸지만 한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자네는 7년 동안 우리 딸을 속였어. 내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딸의 돈을 빼돌렸지.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호 씨.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저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당신이 절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니야, 지영아. 나 너 사랑해. 준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어요. 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 건 저 한지영이 아니라 한상수 회장의 딸이었다는 거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당시 당신 빚을 갚아주신 것도, 전세금을 도와주신 것도, 결혼식 비용을 대주신 것도 저 몰래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우릴 도와주셨어요. 근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도움 안 됐다고?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영은 계속했습니다. 전 7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당신을 믿고 버텼어요. 근데 당신은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제 돈을 빼돌리고 거짓말만 했어요. 이제 저도 당신을 놓을 거예요. 한상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지영아. 지영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한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잠깐. 한상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한상수는 봉투 하나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혼 합의서야. 서명하고 보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오히려 자네가 우리 지영이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은 갚아야 해. 그리고 횡령한 돈도. 준호는 봉투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사위였던 남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상수의 집 정원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석 달 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준호는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항변할 수 없었고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지영에게 빌린 5천만 원을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준호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요.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회사의 재취업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수진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이혼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아픔은 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한상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타준 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지영은 따뜻한 녹차 2잔을 가져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한상수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뭔데?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심리상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한상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대견하구나.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설 줄 아빠가 알았어. 자랑스럽다.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미선이 시장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영아, 내가 좋은 것 좀 샀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지영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지영이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요리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많이 달라졌네. 정미선은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눈물만 흘리던 딸이 이제는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태수도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북부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쌓아놓으신 신뢰 덕분입니다. 한상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사업은 결국 신뢰야. 내가 그걸 잘 알고 있구나. 태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이어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을요. 잘 알고 있네. 한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대신할 수 없어. 그걸 명심하거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미선이 만든 갈비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정미선이 밥그릇을 나눠주었습니다. 한상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의 혼란과 고통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든 물어봐. 한상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당시 제 빚을 갚아주시고 전세금도 도와주시고 결혼식 비용도 대주셨잖아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한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진짜 도움은 조용히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줬다고 떠벌리면 그건 은혜를 바라는 거지.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고마워할 필요도 없었어. 하지만 제가 알았더라면 준호한테 더 단호했을 텐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해주셨는지 알았더라면. 지영이 말했습니다. 한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준호가 문제였지. 설령 내가 알았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태수가 거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누나가 이제 진실을 알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거지. 정미선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지영아, 이제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우리가 다 옆에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한상수는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 지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앞으로 된 통장이야. 1억 원이 들어 있어. 한상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한상수는 단호했습니다. 받아. 이건 상속이 아니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미천이야. 하지만 지영이 망설였습니다. 한상수는 딸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이제부터는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라. 이 돈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한상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야. 태수가 일어나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오빠가 항상 내 편이야. 정미선도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야. 한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면 더 강해져. 넌 이제 강한 사람이 됐어. 아빠가 봐도 자랑스러워. 지영은 가족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저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사랑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래가 보였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첫날을 시작했다. 7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나고 3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 특히 아버지. 아버지는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배운 것을 실천할 것이다. 진짜 사랑은 조용히 베푸는 것이고, 진짜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며,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준호와의 결혼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그 덕분에 더 성숙해졌으니까. 며칠 후 한상수는 변호사 김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철수,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상수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태수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영이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두 아이가 서로 돕고 가족의 유대를 지켜나가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야. 김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다운 결정이십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한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영은 심리상담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작은 봉사단체에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만나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지영은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담 봉사하면서 느끼는데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가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지. 지영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상담센터를 열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응원해야지. 한상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상수는 멀리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아버지. 너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니?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한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나타날 거야. 우리 지영이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다만 아빠가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할 거야. 지영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시면 아무도 접근 못할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좋지. 제대로 된 사람만 용기 내서 오겠지. 한상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 사위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딸을 지켜낸 것이다. 지영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찾았다. 6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역시 내 아이들이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는 이제 편안히 늙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임무를 다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혼자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렸던 부유함과 안락함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한상수의 가족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낸 고통은 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명예가 아니라 진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강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매화꽃은 지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흘렀지만 한상수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